여러분, 차별을 넘어 통합으로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프랑스 혁명을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듯 평등하지 않은 듯한 두 개의 혁명을 배웠잖아요. 오늘은 정말 헌법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던 프랑스 혁명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프랑스 혁명을 보려면 우선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봐야 하는데요. 프랑스의 새 신분, 아직 평등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신분제 사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신분이 뭔지 아시죠?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 정해져 있는 이 신분은 본인이 태어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훌륭하고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자기가 원래 태어난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여러분 노비로 태어났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노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신분제는 굉장히 슬프고 화나고 그런 것이었겠죠. 이때 프랑스에는 세 개의 신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왼쪽의 그림을 같이 봐주세요. 왼쪽 첫 번째 있는 신분이 제1신분 성직자고요. 중간에 있는 신분이 귀족 제2신분입니다. 오른쪽이 여러분 3신분 인데요. 내가 그 밑에다가 각각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신분이 의미하는 그 방식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는 기도하는 자가 되겠죠, 그죠? 귀족은 싸우는 자, 그러니까 전투. 여러분 이렇게 막 뭐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투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삼신분은 일하는 자입니다. 뒤에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1신분 성직자와 제2신분 귀족을 합쳐서 우리가 특권 신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1신분과 2신분을 합쳐서 전체 인구의 2%, 그러니까 1신분과 2신분을 합치면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두 개의 신분이 전체 토지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거기다가 이 제2신분 귀족은 군대에서의 장교직 이상의 그 고위직, 또 고위 관직, 여러분 판사, 고위 성직자. 고위 성직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프랑스는 국교가 카톨릭인 국가입니다. 그럼 카톨릭의 고위 성직자라고 하면 추기경이 있고, 여러분 뭐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 이런 사람들이 고위 성직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에 가시면 보게 되는 신부님들은 고위 성직자가 아닌 거죠. 그분들은 그냥 하위 성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위 성직자가 되려면 신분 자체가 귀족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98%가 바로 제3신분인데요. 즉 사회의 전부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이 사회의 전부인 제3신분 98%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3신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98%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농민층입니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 3신분 중에서 퍼센트 자체는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3신분의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바로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부르주아가 모두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역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업자나 대상인, 법률가, 의사, 장인들까지를 모두 합쳐서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노동자나 막일꾼, 하인도 여러분 3신분에 들어가고요. 이제 그들 말고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거지나
노숙자 같이 사회의 가장 최하층도 모두 삼신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신분을 같은 신분으로 묶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할 정도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신분들입니다. 이 삼신분의 모든 세금이 집중적으로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요. 특히 농민들이 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르주아는 능력이 엄청나게 출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능력에 비해서 신분제라고 하는 틀에 박혀서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신분제의 모순에 대한 불만이 엄청난 상황이었다. 네, 여러분 잠깐 앞을 볼까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 직전의 그 상황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이 90도로 등이 굽은 이 되게 삐쩍 마른 이 사람이 바로 농민입니다. 그리고 이 농민의 등에 살이 피둥피둥한 성직자와 귀족이 올라타서 굉장히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신분이 농민층을 착취하고 있다, 쥐어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풍자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1789년 5월 5일에 삼부회라는 것이 개최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삼부회는 프랑스 의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부회라고 하는 이름에서 여러분 뭔가 감이 벌써 오시죠? 네, 맞아요. 세 개의 신분이 모두 같이 모여서 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제 삼부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베르사유 궁전이 저렇게 넓습니다. 여러분, 루이 14세 때 설계도를 붙여서 만든 유럽의 다른 모든 군주들이 부러워했던 궁전이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 이 전체적인 조망도고요. 이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은 베르사유 궁전 내부에서 가장 화려한 거울의 방이라고 하는 한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울의 방에서 주로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고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이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살았던 왕과 왕비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마리 앙뚜아네트는 뭐 만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원래 고향이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공주인데 프랑스의 루이 16세에게 14살, 15살 뭐 요때 이제 시집을 왔는데요. 너무 어려서도 왔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문화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천진난만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냥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에게 너무 이상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죠. 왕비의 품격이 없는 되게 이상한 여자. 거기다가 사치를 일삼는 그래서 실제 이상으로 과하게 욕을 많이 먹었던 왕비가 바로 이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제 삼부회가 개최됐는데 귀족과 성직자와 평민이 모두 대표를 보내서 이제 중요한 사안들을 의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 삼부회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훨씬 더 많이 넓히고자 의도를 명확하게 한 채 사실은 개최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족들이 미처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3신분이 1신분과 2신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잘 몰랐고요. 특히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굉장히 커져 있었고 그들이 이 모든 3신분의 지도자격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이 궁전에 있는 왕과 왕비는 1신분과 2신분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었고요. 3신분을 대표하고 있는 부르주아의 편은
어디에 있냐면 베르사유 궁에서 말을 타고 한 반나절 걸으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파리에 있는 민중들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 비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귀족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파리까지 퍼지게 되면서 파리의 민중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스티유의 습격입니다. 네. 바로 보이시죠? 여러분, 이 바스티유가 엄청난 성인데요. 이 성은 지금 18세기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냐 하면 왕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왕정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런 성입니다. 이 성을 1789년 7월 14일에 수천 명의 파리 민중들이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무장을 하고 여러분, 이 바스티유를 습격해서 함락을 하는 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파리 민중이 수면 위로 쑥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바스티유를 함락했다는 이 소문이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 귀족과 왕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을 할 수 있죠. 심지어 부르조아까지도 엄청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스티유의 습격,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를 상징하는 국기로 삼색기가 채택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이는 흰색이 부르봉 왕가를 표현하는 그래서 백색기를 보통 휘날렸는데요. 부르봉 왕가를 표현하는 흰색을 가운데 넣고 파리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양 옆으로 배치하는 삼색기. 지금도 여러분 프랑스의 국기잖아요. 저거는 뭐를 의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왕과 귀족들까지도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러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삼신분의 열망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혁명을 엄청나게 밀어내는 그런 추진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 변화하는지 한번 봅시다. 1789년 8월 26일에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1조를 볼까요? 여러분, 1조는 인간은 날 때부터 법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다. 와우, 정말 놀랍죠? 왜요? 뭐를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날 때부터 규정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분제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알린 것, 그것이 바로 인권선언 1조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항인데요. 우리는 이제 요거 말고도 어떤 조항을 살짝 주목해야 되냐 하면 17조를 좀 주목해 볼까요? 여러분, 17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요거는 누구의 열망을 반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르조아의 열망을 반영하는 거죠. 아까 부르조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붙였냐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부르조아는 자기의 노력으로 번 재산은 절대 아무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라고 하는 조항을 굳이 이런 법조문에 넣어서 공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법 앞에 과연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을 볼까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공식화한 것이 1791년 헌법인데요. 두 번째부터 봅시다. 투표권은 능동 시민에게만 부여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게 됐네요. 요 능동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투표권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 3분의 1 조금 넘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정치 체제인데요. 여러분, 정치 체제가 뭐? 네, 입헌 군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왕이 있지만 왕은 많은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네,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가 갖는 거잖아요. 현재의 영국이 대표적인 입헌 군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 입헌 군주로 여러분 누구를 앉혔어요? 그 옆에를 보시면 네, 루이 16세에다가 내가 이제 화살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심지어 이 루이 16세는 1791년 헌법을 반포하기 전에 프랑스를 탈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로 막 도망을 가려고 열심히 궁에서 탈주를 했는데 바렌이라고 하는 국경 도시에서 체포돼가지고 강제로 끌려와서 지금 파리의 궁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사람을 다시 새로 태어난 프랑스의 입헌 군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뭘까요? 원학은 정치 체제를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화제를 해야 되죠. 네, 공화제를 해야 되는데 왜 공화제를 안 하고 굳이 입헌 군주제를 했을까요? 공화제를 하면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줘야 합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화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왕정은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제 입헌 군주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이제 입법의회라고 하는 새로운 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1792년 4월에 일어난 혁명 전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향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혁명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혁명 전쟁이 이후에 20년간이나 지속된 전쟁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은 절대군주제거든요. 이 절대군주제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규율이 잘 잡힌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나죠? 장교직이 모두 귀족이었어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고 귀족들은 지금 도망가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 군대를 실질적으로 이끌 머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확량은 계속 좋지 않아서 보급도 형편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위기죠. 위기. 계속 전쟁에서 지고,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를 끌어올린, 프랑스에게 한 줄기 빛을 선사한 사람들이 바로 파리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고, 프랑스의 전체에서 파리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서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의용군들이었습니다. 그 의용군들이 파리의 바로 진입인 발미라고 하는 곳에서 오스트리아 군대와 프로이센 군대를 맞이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완전히 혁명 전쟁의 전세를 바꿔놓은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오스트리아로 도망갔던 루이 16세는 당연히 반역죄로 처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루이 16세가 1793년 1월 21일에 단두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이 됐습니다. 요 왼쪽의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요것이 이제 단두대인데요. 요 사형의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그 전에는 교수형이었기 때문에 죽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요 단두대, 요 칼날 보이시죠, 여러분? 세모꼴의 칼날. 요 단두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죽는데 고통을 좀 덜어준, 그때 사람들이 엄청 열광한 혁신적인 도구거든요. 요 단두대에 루이 16세가 처형이 된 거죠. 여러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